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포스코 ICT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뭐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아주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오래 앉아서 막 이렇게 방송하는 게 허리 아파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좀 보는 좀 그러한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ICT라는 회사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018년도 이게 2018년도죠. 지금 손익계산서잖아요. 이게 보면 2018년도 이게 2017년도 이게 2016년도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어때요?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요.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 매출이 많이 증가했죠. 증가했는데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는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셔요. 영업이익도 2016년도, 17년도에는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했죠. 지금 522억에서 560억으로. 그런데 2018년도에는 많이 떨어졌어요. 매출이 떨어지니까 아마 여기 이쪽이 뭐냐면 고정비가 많아요. 고정비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많아요. 인건비나 감가상각비 합치면 한 2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8 고정비 차지하는 비율이.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면 그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증가하는 비중이 또 커지고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그렇지 반대의 경우에는 또 반대로 또 영업이익 감소폭이 또 커지는 그러한 회사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당기순이익이 지금 적자로 전환됐죠. 적자로 전환됐고 이건 증가했는데 적자로. 그러면 2016년도에서 2017년도까지는 주가가 좋았다가 2018년도에 어때요? 당연히 주가가 좀 정체되겠죠.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회사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보면 여기에 기타 비용을 보면 800억 정도 있죠. 800억 정도 있고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시적인 비용.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인건비가 고정비인데 이 고정비 수준이 인건비가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이 회사 자체가 인건비 전체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또 매출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좀 줄어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시적인 비용이 한꺼번에 잡히는 비용이 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기순이 적자가 됐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아주 악화됐잖아요. 지금 보면 실적이 지금 악화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2018년도에 보면 지금 매출도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당기순이익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예상 매출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회사들은 뭐냐면 증권사에서 예상 매출을 잡더라도 시장의 신뢰를 잃어요. 왜냐하면 아마 이때에도 아마 여러 가지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 뭐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제 여기에 대한 신뢰성 실제 긴가민가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제 여기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 상태로 보면 어떻게 보면 고평가예요. 지금 5,790원은 좀 시가총액이 지금 8,864억인데 이 정도 로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좀 많이 고평가가 돼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왜 이 회사를 보냐면 좀 안 좋은 회사들이 나중에 관찰을 하면서 어 내가 이제 원하는 가격대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어느 정도 이 회사의 어떤 미래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에 왜냐하면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는 미래는 좋다고 봐요. 좋다고 보는데 우선 그 가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가격대가 들어올 때까지 관찰을 하는 거죠. 이런 회사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제가 이제 이 회사를 관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면 회사 영업 교양에 보면 회사는 고객사의 대규모 IT 시스템 및 설비 투자 지연 등으로 인해 스마트
융합사업 분야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스마트 융합사업 분야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는 거예요. 성과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대규모 고객사의, 고객사는 뭐 포스코예요, 포스코. 포스코의 대규모 IT 시스템 및 설비 투자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감소했어요. 영업이익이. 그리고 또 베트남 도시철도 사업 중재 폐소에 따른 일회성 비용 742억 정도 등으로 단기순 손실이 342억 원이 됐어요. 뭐냐면 이 말은 이 지연됐다는 것은 뭐예요? 2018년도에 수주가 지연됐다는 것은, 이 지연이라는 건 뭐예요? 중단이 아니잖아요. 중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연됐다는 것은 뭐예요? 2019년도에 그만큼 반영이 되면 여기는 어때요? 기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죠. 기저효과가. 그쵸? 기저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찰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관찰해 보시고 1분기 실적이 나올 정도 되면은 아마 1분기 실적도 뭐 기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2, 3, 4분기는 더 이제 좋아질 확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역발상으로 좀 생각하시되 되시면 우리 예측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가격을 좀 상당히 안전마진을 잡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관찰하시고, 내가 이제 원하는 가격대까지 안 오면 투자를 안 하면 되는 거니까 항상 그런 관점에서 회사들을 좀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회사들을 관찰하고 여러 회사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가격대를 미리 관찰할 때 그 회사의 그 가격을 항상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내가 매수 가격대를 기록해 놓으시면 그냥 잊어버리거든, 사람은. 기록해 놓으시고 그 가격대가 오면은 분할로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안 오면은 그냥 흘려 보내시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제 충동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백화점 가서 뭐 이렇게 살 거 있을 때, 아니면 여러 가지 마트 가서 살 때, 장 보러 갈 때 메모 해놓고 가지 않으면 그냥 막 살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막 사가지고 오거든요. 저도 막 과일 같은 것도 막 이것저것 막 많이 사가지고 오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메모를 해놔서 내가 살 가격들을 메모해서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 이 문구가 지연됐기 때문에 당연히 2019년도에는 기저효과가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일시적 비용, 베트남 도시철도 사업 중재 폐소에 따른 일회성 비용, 이게 뭐냐 2, 4분기 때 한번 발생한 것 같아요. 2, 4분기 때. 그래서 이게 742억이 발생해서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분야가 스마트 EIC, 스마트 IT. 이제 이 부분인데 이게 두 개가 연관된 게 스마트 팩토리가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어때요? 지금 스마트 팩토리 자체가 지금 워낙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본. 그래서 이 관련된 회사들이 좀 실적이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 이제 계속 방향성은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인건비 자체가 최저임금이 높아지고, 그래서 앞으로 어때요? 지금 계속 성장이라는 게 저성장이잖아요. 저성장이니까 어때요? 매출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출이 한계가 있으면 당연히 원가를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뭐 불량률을 제거하면 비용이 벌써 확실히 줄어들고, 또 사람을 많이 어 뭐야 고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인건비들 이익률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이 될 거라고 봐요. 스마트 팩토리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인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수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 팩토리는 장기적인 방향성은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좀 관찰해야 될 회사예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이런 부분들 어때요? 손익계산서 안 좋죠? 좀 적자가 났기 때문에 어때요? 이 단기 순손실이 났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당연히 재무상태표에서는 재무상태표는 뭐예요? 일정 시점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나 안정적이냐, 안정적이지 않냐. 그래서
지금 이익잉여금으로 가잖아요.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 증가했다가 지금 415억으로 많이 줄어들었죠. 단기 순손실이 그 일시적인 어떤 그 패소에 대한 어떤 그 일시적인 비용 때문에 한 742억 원 정도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이익잉여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많이 쌓여 있죠. 이 회사는 자본을 보면 지금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잉여금보다 이게 더 많잖아요. 그쵸? 이게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어떤 좀 과거에는 그렇게 뭐 이렇게 좋지는 않았다. 실적이 좋지는 않아서 좀 자금 조달이 좀 많이 된 회사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지금 부채 비율이 지금 감소했다가 여기서 적자가 나면서 많이 증가가 했어요. 그쵸? 자본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이익잉여금이 많이 줄어들면서 자본이 줄어들면서 부채 비율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부채 비율이. 자본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나중에 이익이 증가하면 그만큼 ROE가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만 어느 정도 좀 사정거래만 오면 이 회사는 의외로 또 2019년도에 좀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회사일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포스코 관련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대기업 관련 회사들은 재무제표라든지 손익계산서를 너무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 큰 그림, 큰 아웃라인에서 보시고 뭐 이 회사가 제가 봤을 때는 망할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테두리 안에서만 보시고 너무 디테일하게 굳이 보시지 않고 이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어떤 그 모델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찰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어떤 재무제표를 디테일하게 보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부채 비율이 80%잖아요. 100% 아직 안 되고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고 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지금 3,422억 원이에요. 3,422억 원인데 유동부채 보면 2,184억이잖아요. 유동비율도 좋아요. 그리고 재고자산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회사는 뭐 어떻게 보면 재고자산이 많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당좌 자산도 3,408억. 당좌 자산은 뭐예요?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게 당좌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3,408억. 당좌 비율도 좋아요. 즉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 2,184억.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3,408억. 훨씬 1년 이내 현금화해서 충분히 유동자산, 당좌자산으로 유동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좀 안정적이다. 그리고 매출 채권도 물론 증가했지만 뭐냐 미천구공사가 매출 채권으로 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미천구공사는 지금 많이 감소했어요. 이 회사가 미천구공사는 많이 감소했어요. 지금 뭐냐면 이 회사는 보셔요. 미천공사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자의성이 있는 거예요. 회사에 자의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사가 미천공사는 어때요? 어, 매출 채권은 말 그대로 청구권이 있는 거잖아요. 청구권. 나 돈 줘. 이렇게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청구권이 없어요.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매출 채권 신용위험만 있지만 미천공사는 신용위험에다가 뭐예요? 의무 수행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이 엎어질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회사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회사 임의로 좀 더 만약 매출을 잡았다면 진행률에 따라서 당연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매출이 더 증가된 부분도 있고 그렇죠.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음 2019년도에는 의외로 미천공사가 더 증가될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일도 지연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일회성 비용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여기서 뭐 좀 더 뭐 미천공사를 늘려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뭐 이렇게 이미 망가진 단기 순이익이잖아요. 이때 정리할 건 다 정리하는 게 더 좋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재무 상태표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연도에 미천공사는 좀 증가하면서 미천공사가 증가한다는 건 매출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매출이 좀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좀 매출이 증가할 확률이 좀 더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미천공사가
이런 부분들 한번 고려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매출채권과 미천공사 둘이 합쳐보면 뭐 큰 리스크는 아니에요. 지금 뭐 많이 증가했거나 뭐 그러진 않고, 재고자산도 증가하긴 했는데 뭐 매출 대비 뭐 그렇게 크게 리스크 있는 그런 비중은 아니고요. 음, 여기는 유형자산이 크죠. 감가상각이 좀 많이 됐어요. 감가상각이 많이 되고, 유형자산 투자하면서도 대체 투자를 하는데도 감가상각이 좀 많이 됐죠. 이 회사는 인건비하고 유형자산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좀 한 3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즉 매출이 이제 증가하면 당연히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많이 발생하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증가가 좀 중요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고, 여기 보면 뭐 다른 건 뭐 특별한 초과청구공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까 미천공사 있죠. 미천공사는 미천공사하고 상계 처리하면 돼요. 초과청구공사는 이건 뭐 미리 돈을 받은 거예요. 선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수금.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다른 것들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고, 여기 보면 단기 차입금도 보면 어떻게, 그 다음에 기타 금융부채, 그렇죠. 기타 금융부채, 예,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그렇죠. 기타 금융부채, 크게 뭐 리스크 있는 부채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여기 보면 순확정 급여 부채, 이것은 미리 설정해 놓은, 충당 부채도 미리 설정해 놓은 거, 예, 그렇죠. 이건 퇴직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이게 뭐 이자가 나가는 부채가 아니잖아요. 이자가 나가는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채도 그렇게 리스크 있는 부채는 아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간단하게 지금. 그래서 뭐냐면 이 회사는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재무적인 뭐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다. 크지 않다. 단지 이제 이게 손익계산서가 좀 엉망이 돼서 2018년도에, 대신에 2018년도에 어떤 수주가 지연이 되는 부분들은, 그리고 미천공사 이게 자의성이 있는 이 금액이라고 했죠. 매출과 상대 규정이 매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그만큼, 미천공사 줄어들다 매출이 그만큼 적게 계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2019년도에는 이 지연된 부분이 기저효과가 발생될 수도 있고, 미천공사도 더 증가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어, 연결 현금 흐름표 보면 현금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쵸? 지금 단기 손실이 발생했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 294억 정도.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에 보면 그 419억이잖아요. 단기 순이익이. 근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21억. 이건 뭐냐면 이게 미천공사가 작년에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많고 이익은 많았지만 미천공사는 돈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현금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근데 올해 이제 이게 미천공사 작년에 거가 뭐 어때요? 감소되면서 매출채권으로 가고, 매출채권 일부가 들어오니까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자체가 뭐 거의 작년보다 더 좋네요. 그쵸? 현금 흐름은. 그렇죠. 음, 투자활동 현금 흐름 보시면 투자를, 유형자산 취득, 무형자산 취득, 감가상각비가 좀 많죠. 감가상각비만큼 대체 취득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배당금도 지급하고, 예,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회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이 회사는 포스프레임이라고, 이게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이에요.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는 장기적으로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그래서 지금 현대 로보틱스하고 현대중공업 관련된 그 사업부죠. 로보틱스, 그리고 포스코 ICT가 이제 서로 합작을 해서 이제 어떤 현재 이제 뭐 그 스마트 팩토리를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 포스 프레임 자체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가 이제 분석한 걸 읽어보니까 이제 포스코 불량률을 한 20% 정도 줄이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비용도 많이 절감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스마트 팩토리 자체가
지금 포스코가 2019년도에 100개 공장 중에서 66개까지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까지 뭐 한 17개 정도 한 것 같은데 66개면 앞으로 좀 많이 남았잖아요. 이게 뭐 한 개당 뭐 한 공장당 그래도 수주 금액이 있으니까 보통 한 공장당 한 20에서 50억 정도 수주 금액이 되니까 한 1,400억 정도 이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 2017년도가 500억, 2018년도가 한 870억, 2019년도가 한 1,400 정도 하면 이게 성장률이 한 60% 돼요. 이 스마트 팩토리 자체가.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가 상당히 좀그 안에서도 성장성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산업용 로봇 플랫폼 같은 경우는 좀 이것도 뭐 장기적으로 좋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그리고 스마트 CCTV라는 게 있어요. 이 스마트 CCTV는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 CCTV는 이제 이게 뭐 스마트 CCTV 적용 사례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기존 이제 CCTV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어, 영상을 단순히 모니터링 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조치를 하잖아요. 근데 스마트 CCTV는 뭐냐면 시스템 자동으로 이제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문제 발생할 때 실시간 예방 조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하냐면 뭐 이렇게 적용하는 분야가 많아요. 스마트 빌딩, 스마트 홈, 이제 이런 부분도 얼굴을 인식해서 출입문을 자동 오픈한다든지 뭐 스마트 홈 기기 맞춤형 제어한다든지 그 다음에 차량 번호판 인식한다든지 그냥 스마트 시티의 교통 흐름 감지한다든지 사람 수를 카운팅한다든지 그다음 사고 및 돌발 상황을 감지한다 스마트 에어포트 해가지고 객체 인식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스마트 팩토리 제품 형상 이상을 탐지한다든지 산업 현장 안전 및 공정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품질도 개선하는데 뭐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 육안으로 판단해서 조정을 하는데 불량률을 근데 이제 스마트 뭐야 CCTV를 통해서 어때요?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긴급으로 알려주고 그러면 출동해서 초기에 대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품질 개선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육안으로 판단하던 것을 CCTV로 판단을 해서 이것도 뭐야 모니터링을 해주나 뭐야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생산 개선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CCTV를 통해서 생산 현장에 여러 가지 부분을 개선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고 이 CCTV 관련해서 이 스마트 CCTV 관련해서 하는 업체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아이디스라는 회사가 이제 이런 스마트 CCTV 관련된 그렇죠 회사인데 이 회사의 어떤 그 뭐야 이걸 보면 상당히 어때요? 이 월봉인데 상당히 좋죠. 좋고 그 다음에 멀티플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 분야가 나름 상당히 또 스마트 CCTV 자체도 그런 좀 성장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사업 구조를 보면 스마트 EIC하고 스마트 IT가 이제 보통 거의 차지해요. 그쵸? 거의 한 849억 중에서 거의 5,700억 정도 차지하니까 거의 많이 차지하죠. 남은 대외사업실, SOC. 대외사업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전기차 운영 인프라, 뭐 에너지 수요 공급 최적화, SOC는 공항, BHS 운영 및 스마트 빌딩 등 도시 인프라 사업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있지만 사업 분야 보면 SOC 보면 공항 있잖아요. 공항에 보면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예. 이게 BHS가 뭐냐면 공항 수화물 종합관리센터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항 이용객의 수화물에 부착된 태그를 판독하여 목적지까지 자동 운반, 분류, 검색하는 시스템으로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복합 물류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거. 이런 부분이고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건설 쪽에서는 이런 쪽에 이제 전체적인 부분이 발생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시티, 공항 이게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셔요. 이게 보시면 나름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 클라우드 서비스, 예, 이런 부분들도 그래도 뭐 나름
이제 관련된 부분들은 예,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산업용 로봇 플랫폼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들은 다 좋죠. 지금 실적이 지금 2018년도에 좀 안 나왔을 뿐이지 비즈니스 모델들은 좋아요. 상당히 이렇게 딱 보시면 비즈니스 모델들은 상당히 좋아요. 제가 이쪽에 좀 뭐 이렇게 정확하게 100%이 모델들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해드려요. 그래서 그냥 소개만 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홈페이지에 다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뭐 이렇게 또 계속 이제 뭐 공부해 나가실 수밖에 없잖아요. 읽어보시면서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여기 보면 설명들이 좀 많이 있는 게 이제 주요 경영 성과는 첫째 세계 최초 연속 공정 포스프레임 플랫폼을 기반으로 포스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확대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포스코 스마트 팩토리 핵심 분석 인프라인 포스프레임을 이제 지금 포항 2 제강 및 광양 3 열연 등에 구축하였고 전 공장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 66개 공장에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구축하려고 이제 하는 부분이죠. 지금 100개 중에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근데 이 회사에 어떻게 보면 장점이다 단점이죠. 이게 뭐냐면 자 지금 포스코 관련된 회사에만 어차피 캡티브 시장만 지금 캡티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캡티브 시장이라고 하면 뭐냐면 지금 이 포스코 그 계열사 간 그 내부 시장을 말해요. 캡티브 시장은 뭐냐면 포스코 이게 포스코 계열이잖아요. 그럼 포스코 계열사가 내부 시장을 캡티브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포스코라는 계열 회사를 갖다가 이게 시장으로 갖고 있잖아요. 이 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스코의 어떤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포스코가 어떤 철강 산업이 좀 안 좋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영향을 또 포스코 ICT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포스코의 주가에 따라서 포스코 ICT도 영향을 받는다. 그게 또 단점이 될 수가 있고 장점일 수도 있고요. 장점은 뭐냐면 어차피 지금 시장은 캡티브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실력을 쌓은 다음에 그렇죠. 레퍼런스를 쌓은 다음에 캡티브 외 시장으로 진출을 하면 성장이 이루어져요. 왜 레퍼런스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실력을 쌓으면서 계속 레퍼런스를 쌓아가면서 캡티브 시장 외 시장으로도 계속 진출을 해 나가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 첫 번째는 우선 이제 전체적인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제 가는 부분이라고 봐요. 스마트 팩토리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캡티브 시장만 지금 거의 공략을 하고 있는데 캡티브 외 시장으로 지금 확대를 해서 성장을 해나가면 이 성장이 가능하다고 봐요. 성장이.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캡티브 외 시장으로 이제 한 부분이냐 갈 수가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관찰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여기서 보면 어 뭐야 동아그룹이라고 동아기업 지금 이제 한 군데를 지금 하나 구축을 했어요. 동아기업에 그 뭐야 지금 하나 뭐야 공장이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한 개를 지금 PB 공장을 지금 스마트 팩토리 팩토리를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는 나머지 9개 공장도 지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캡티브 외시장의 어떤 거래처를 만들면은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레퍼런스를 쌓아가면서 다른 회사들도 지금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진압이라는 회사도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이 회사도 2019년도 5월달까지 또 스마트 팩토리 또 구축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쌓이고 하다 보면서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좀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저성장 시장에서는 어떻게 뭐야 원가를 관리를 해서 원가를 절감을 해서 이익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인건비를 전략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량률도 감소시키고 이런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생산 시스템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위와 스마트 팩토리 공동 개발 협력으로 핵심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회사는 뭐냐면 지금 국내에서 뭐냐면 캡티브 시장에서 국내에서는 캡티브 시장에서 캡티브 외 시장으로 확대를 해야 되고 해외 또 우리나라에서 해외 쪽으로도 이제 계속 진출을 해 나가면서 국내에서 뭐냐면 우선 캡티브 시장의 레퍼런스를 쌓고 그 다음에 캡티브 외 시장으로 확장하면서 그 다음에 해외로 또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해외로 계속 진출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어떤 라인업을 다양화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물론 단기적으로 또 해외 일본이라든지 그러한 좀 스마트 팩토리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진출한 그러한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죠. 장기적으로 좀 관찰을 하셔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대외 사업은 솔루션 플랫폼 기반의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여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는 스마트 빌딩 사업 분야의 솔루션을 적용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도 캡티브 시장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포스코 건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스마트 빌딩 어떤 빌딩을 건설을 할 때 같이 구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포스코건설, 삼성전자, 카카오와 협력하여 더샵 신축 아파트의 AI 기반의 스마트 홈 솔루션을 신규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의 건설은 어떻게 보면 스마트 홈 솔루션을 계속 신규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인천공학, BHS, 수화물 관리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들 보고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 그 다음에 스마트 CCTV 있죠. 스마트 CCTV 이 부분 스마트 CCTV 이런 신사업 아이템 등을 적극 발굴 추진 중이라는 거. 예. 회사의 경쟁 우위 요소는 예. 이제 뭐 이게 딱 보면 철강 사업 분야 본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 등 최신 IT 기술 기반의 IT 서비스 산업 역량을 융합하여 제철소의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예,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포스코 ICT라는 회사 자체가 지금 포스데이터라는 과거의 포스데이터와 포스콘 두 개의 회사가 합병해서 만든 회사거든요. 포스데이터 같은 경우는 시스템 통합이나 운용 개발을 했던 회사고 포스콘 같은 경우는 제철소의 자동화 설비를 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 통합이나 운영 개발, IT 관련된 것과 엔지니어링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을 동시에 하는 어떤 상당히 경쟁력 있는 회사예요. 포스코 ICT라는 회사가. 그리고 신규 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은 이제 신규 사업은 뭐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세대 생산 최적화 시스템인 MES 3.0 성공적 수행으로 포스코 스마트 팩토리를 완성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조업 공정을 지능화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차세대 ERP나 이런 부분들 적용 확대한다는 거. 둘째는 대외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죠. 아까 계속 GM하고도 협력을 해서 해외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스마트 빌딩 사업은 뭐예요? 다양한 AI 플랫폼 기업들과 협력해서 스마트 홈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국내 1위 인테리어 플랫폼 기업인 집닥과 공동으로 아파트 인테리어 시장에 진출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관찰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파트 인테리어 시장. 그렇죠.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빌딩 통합 관리 솔루션인 스마트 FM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 이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즈니스 모델이 장기적으로는 계속 기존의 어떤 기존의 원천 기술을 통해서 어때요? 원천 기술을 통해서 이 기술을 갖다가 계속 확장을 시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도 크고 그래서 2019년도 그 기저 효과를 통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이 된다면 상당히 멀티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단기적으로는 2018년도에 워낙 실적이 안 좋았고 또 과거에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실적 예측치가 많이 잘못되고 뭐야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적 예측한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관찰하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좀 가시화되면 괜찮은 회사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 스마트 안전무, 스마트 CCTV, 안면 인식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상당히 여러 분야를 하고 있어 확장이 되고 있어. 안전무 같은 경우도 안전무에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카메라라든지 달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관찰해 보시고 시스템 쪽, 엔지니어링 쪽이 지금 45.4%, 그다음 용역, 기간 시스템 개발이 40.3%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데 인건비는 이런 표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 단가는 기술사 같은 경우는 일당 45만 2천 원, 특급 기술자 39만 1천 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 기술자들이 많으면 인건비가 증가할 수 있죠. 기술 용역의 경우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노임 단가와 업계 시장의 인력 수급 및 외주 단가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진행 중인 투자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향후 투자 계획도 한번 살펴보시고 예. 지금 한국 쪽에 거의 뭐 지금 계속 한국 쪽에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이게 이제 해외 쪽에 좀 성장이 되고 한국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캡티브 시장 위에 좀 성장이 되면 이 회사는 뭐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지금은 캡티브 물량만 가지고 있잖아요. 대외적으로 얼마나 그런 물량들을 많이 수주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수주 금액 여기 보시면 수주 상황 여기 보시면 예, 수주 잔고가 1조 632억 원 보시면 될 거고 연구개발 예, 연구개발 비용 이게 그 비용 처리하는 것 같아요. 무형자산보다도 예, 이렇게 하시고 뭐 특별한 것은 없어요. 주석은 특별히 뭐 보진 않겠어요. 주석은 안 보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재무제표하고 한번 이 회사에 좀 관찰할 사항이 뭔가 그 정도 선에서만 간단하게 좀 봤어요. 봤으니까 뭐 특별히 이 회사는 뭐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있지는 않아요. 리스크가 있지는 않고 단지 우리가 이제 이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이 회사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 아까 그 첫 번째 그 이 회사가 이제 그 지연이 됐잖아요. 수주가 2018년도 그렇죠. 어떤 생산 어떤 그런 부분 지연이 됐을 때 2019년도에 그게 기저효과가 발생하는지 이 부분을 좀 관찰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좀 안 좋았을 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이런 회사들은 좀 이렇게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막 성과가 좋을 때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기는 이제 좀 회사의 자율성이 있는 미청구공사 그래서 이 미청구공사를 통해서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자의적으로 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청공사가 적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포스코 ICT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